박진석 회장의 공식 입장문이 나가기도 전에 USB 속 영상은 이미 누군가의 손을 떠나 두 번째, 세 번째 복사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0억 가방과 살인자라는 단어가 한 화면 안에서 반복되는 그 영상이 언론이 아니라 전혀 다른 통로로 새어나가면서 판은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고성인은 여전히 여론과 돈, 권력을 계산판 위에 올려놓은 채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막상 움직이기 시작한 건 돈도 권력도 아닌 이름 하나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AP 로고가 찍힌 한 장의 입장문이 올라가면서 박진석 회장 집안에서 시작된 전쟁은 도시 전체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AP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AP 공식 홈페이지와 내부 시스템에 동시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장기 이식도 경제적 보상이나 여론 프레임의 압박 없이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온전한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AP는 협력병원, 시민사회와 함께 관련 윤리 규정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공지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장기 이식권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어떠한 압박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단체 채팅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사건 맞는 거지? 그 동생이 사실 AP랑도 연관 있는 거였어? 대표가 개인적인 일에 회사 이름 쓰는 거다. 아니다. 말들이 오갔지만 이 지역은 그 채팅창에 한마디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회의실 TV에서 흘러나오는 생방송 인터뷰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고성희 이사장이 카메라 앞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딸에게 간이식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부탁을 했을 뿐이에요. 엄마로서 어떻게든 두 아이 다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기자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나 기자로서 공감하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딸이 간 이식을 거부한 지금 상황에서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 아이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저는 존중할 겁니다. 이사장의 말과 동시에 자막에는 간 이식 거부에도 딸의 선택 존중, 눈물의 엄마 라는 문장이 떠올라갔습니다. 이 지역은 그 자막을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말이 지금 병원 복도에서 딸 귀에 박히고 있는 말이랑 같은 사람 입에서 나온다는 게 문제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전 지은호와 우진의 병실 대화를 엿듣고 돌아섰던 사람이 바로 고성희 이사장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호야, 너 때문에 내 오빠가 죽으면 넌 살인자야. 그 말은 이미 녹취로 남아있었고 USB 안영상과 한 세트로 묶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언제, 누가, 어떻게 꺼내느냐였어요. 지강호는 그날 오후 식당 저녁 장사를 끝내기도 전에 집으로 먼저 올라와 버렸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일찍 올라가냐?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옷장 문을 열고 가장 안쪽 겨울 이불 아래에 숨겨둔 가방과 녹음기를 동시에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여전히 빳빳한 현금 다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 3개짜리 전세. 며칠 전 공원 벤치에서 무심코 입 밖으로 튀어나왔던 단어였습니다. 엄마 방 하나, 누나 방 하나네 방 하나? 그때는 꿈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방 3개를 사면 그 방들의 평생 살인자라는 말이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 지강호는 가방을 덮고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눌러보지 않아도 합니다. 거기엔 5억이에요. 수술 끝나는 날 5억 더 줄게요. 한마디 해주는데 10억을 준다고요? 그리고 혈육 죽여놓고 누나도 편히 못 살아요. 이런 말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확한 음성으로 들어있었으니까요. 이걸 누구한테 먼저 들려줘야 되는 건데. 지강호는 책상에 앉아 손가락으로 녹음기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누나일까? 엄마일까? 경찰일까? 하면서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거의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누나를 챙기는 남자친구의 절친으로 자기 인생에 들어온 사람. 성재형. 생각보다 이름이 쉽게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간 박성재는 회사 회의실에서 AP 입장문을 프린트해서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이지혁이 쓰긴 했지만 성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회사의 본부장이자
재단 이사장인 고성희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재단과 회사, 두 조직이 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뉘앙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지금, 성재는 어느 편에도 완전히 설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밤, 영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던졌던 질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모두 다 내 편이면 안 되냐?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호 동생 지강호. 한 번도 저장해 둔 적 없는 이름인데 통화 목록에는 분명 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은호와 셋이서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가 번호를 공유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성재 형. 저 강호인데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잠겨 있었습니다. 응, 강호야. 무슨 일 있냐? 형, 저 좀 만나줄 수 있어요? 지금? 네. 지금이요. 좀 급해요. 성재는 창밖 어둑해져가는 하늘을 한번 보고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냐? 집 근처 공원 말고 그 위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있죠? 사람 없는 데서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다. 금방 갈게. 초등학교 운동장은 밤이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축구 골대 하나와 농구대 2개, 낡은 타이어 몇 개가 구석에 몰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운동장 한가운데를 애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도착했을 때 지강호는 이미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가방과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호야, 성재가 다가가자 지강호는 벌떡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형, 이거 좀 들어봐야 돼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가 먼저 꺼낸 건 핸드폰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뭔데? 그날 공원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형네 엄마랑 나 앉아서 했던 말인데 5억이라면서 수술 끝나고 5억 더 준다는 얘기랑 은호 누나한테 한마디만 해달라는 얘기. 말끝이 점점 떨렸습니다. 나한테 이걸 왜? 형 아버지 회사가 그 병원이랑 같이 뭐 한다면서요. 그리고 형 엄마가 그 재단이랑 병원이랑 같이 판짠 거잖아요. 나 혼자 이걸 갖고 있으면 결국 나도 같이 죽을 것 같아서요. 지강호는 녹음기를 성재 쪽으로 밀었습니다. 형이 형네 아버지한테 이거 좀 먼저 들려줘요. 어른들끼리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싶으면 그는 옆에 있던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5억? 성재는 처음 보는 듯 현금 다발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숫자로만 보고 살아온 사람에게 실물 5억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형, 나 이 돈이 솔직히 욕심났어요. 지강호는 정면을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가족 각자 방이 엄마 방, 누나 방, 내 방이 생긴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았고 이 돈으로 엄마도 고생 덜 시켜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이게 방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목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나가 간이식 안 하면 그때부터 이 돈은 살인자 가족 값이잖아요.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이 5억을 준다고? 내가 누나한테 먼저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 그 후에 누나가 뭔가를 정하면 내가 제일 먼저 형에게 알려줄게. 근데 그 전에 형네 집안이랑 이 병원 판을 어떻게 끊을지 형이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거 녹음 파일은 형이 갖고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들려줘요. 아버지가 회장이시니깐 적어도 지금은 판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는 세계와 강호가 사는 세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붙는 순간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강호야. 조금 지나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나 받는다. 근데 나 이거 받는 순간부터 우리 집이랑 내 집이 완전히 같은 싸움터에 서는 거다. 그래도 정말 괜찮겠냐? 그 싸움터에 이미 우리 누나 이름 올라가 있어요. 난 그냥 이제라도 누나 옆에 서보려고요. 지강호는 그렇게 말하고 가방은 그대로 벤치에 두고 일어섰습니다. 형,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형이 만난 거 먼저 말하지 말아주세요. 누나한테는 내가 얘기할게요.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운동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성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나도 엄마 편이랑 아빠 편 둘 중 하나만 고를 수는 없겠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밤 늦게 박진석은 서재에서 다시 한번 USB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나가 가져온 USB와 성재가 건넨 녹음기.
두 개의 다른 증거가 하나의 퍼즐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USB에는 고성이와 병원 이사장이 병원 코디와 함께 10억이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숫자죠? 라고 말하던 장면. 그리고 공원에서 이건 5억이에요. 수술 끝나는 날 5억 더 갈 거예요. 라는 대사가 담겨 있었고 녹음기에는 같은 말들이 다른 각도에서 녹음돼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두 파일을 번갈아 보고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런 건 실수나 오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에 USB를 다른 손에 녹음 파일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문을 열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침 거실 소파에는 고성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자신이 나왔던 인터뷰가 다시 재방송되고 있었고 그녀는 리모컨을 들고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희야, 박진석이 낮게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얘기 좀 하자. 그 무렵 병원 VIP 병실에서 우진과 지은호는 또 다른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호야, 우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지? 응. 적합이래. 응. 짧은 대답 2번으로도 둘이 알고 있어야 할 정보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진이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은호가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해주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안 할 거야.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지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진은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한 답이었으니까요. 나한테 화 안 나. 나한테 왜 화를 내? 난 우진이 네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나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우진, 그 말이 더 잔인한 거 알아? 지은호가 조용히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결정해도 될 문제는 솔직히 별로 없었거든. 어디서 자랄지, 누구 딸로 살지,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 다 남이 정해줬어. 근데 이건 내 몸에서 뭐가 나가는지에 대한 문제잖아. 이것까지 남이 정하면 난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래서 은호, 넌 그 선을 어디에 그었는데? 바로 여기. 지은호는 자기 가슴을 톡 두드렸습니다. 나는 내 결정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싶진 않아. 오빠를 살리기 위해 내 간을 줬는데 나중에 몸 망가지고 엄마랑 동생이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내가 무너졌을 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잖아. 그때 가서 왜 그때 그런 선택했냐고. 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건 너무 잔인해. 우진이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은호야, 왜? 나 살고 싶어. 그 말이 나온 순간 지은호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은호야, 살고 싶다는 말이 너를 팔아서 살고 싶다는 말이 아니야. 엄마는 우리 둘을 너무 쉽게 섞어버렸어. 우진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골목에서 널 놓쳤던 그날부터 지금까지가 다 죄책감이니까 그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내 숨이 필요하고 내 간이 필요하고 그게 다 하나로 묶여버려. 근데 나는 그 방정식에서 너만큼은 빼고 싶어.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 편이네? 완전 은호 편이지. 우진이 손등으로 은호 손을 살짝 눌렀습니다. 간 안 주겠다는 내 선택도 살고 싶다는 내 마음도 둘 다 진심이니까. 둘 다 진심인 상태에서 우리가 같이 욕먹으면 그나마 덜 억울하잖아. 병실 문 바깥 복도 끝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고성이었습니다. 문손잡이에 올려놨던 손을 내리고 뒤로 한 발 물러서면서 그는 자기 입으로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은노, 너 때문에 내 오빠가 죽으면 넌 살인자다. 그 말은 사실 자기 심장에 먼저 박혀야 하는 말이었는데 그걸 딸에게 전가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고성이는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감나무 보육원 터에서 돌아온 지은호는 집 앞 골목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엄마와 강호가 마주 앉아 있었고 묘하게 얼어붙은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왔어? 엄마가 자연스럽게 웃으며 물었지만 지은호는 그 표정이 조금 힘들게 만든 미소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누나, 잠깐 방에서 얘기 좀 할래? 강호가 먼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좀. 엄마가 둘을 번갈아 보다가 그래, 둘이 얘기해. 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강호는 옷장 쪽을 한번 보고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나 누나한테 먼저 말했어야 됐는데 좀 늦었어. 뭔데? 나 돈 받았어. 무슨 돈?
그날 나 퇴근하고 집에 올 때쯤 공원에서 고성희 이사장 만났거든. 그때 가방 하나 받았어. 우와. 지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수술 끝나고 5억 더 준다고 했어. 대신 나보고 누나한테 한마디만 해달라고 했어. 간 이식해주는 게 사람 목숨 살리는 거라고. 그 말 한마디 해주는 대가로 10억 준다는 거였어. 지은호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거지? 알아. 강호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머리가 하얘졌어. 방 3개짜리 전세 생각나고 엄마 방, 내 방, 누나 방까지. 근데 누가 살인자라는 말하는 댓글을 보는 순간 아, 이 돈은 그 단어랑 세트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지금 그 가방 어디 있는데? 옷장 안에 있어. 근데 나 그냥 갖고만 있는 거 아니야. 그날 녹음도 해놨어. 녹음? 응. 혹시라도 나중에 누가 뭐라 그러면 나도 살고 누나도 살고 엄마도 살 수 있는 구멍 하나쯤은 만들어 놓고 싶었어. 지은호는 옷장 문을 열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이제 말해?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오다가 겨우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거든. 이 돈을 진짜 안 쓰고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날 엄마 힘들어하는 거 보다가 툭 하고 열어버릴지. 확신이 안 나니까 차마 누나한테 말 못하겠더라. 지금은 누나가 감나무 보육원 갔다 왔다며? 한유라라는 이름 거기다 묻고 오는 거 봤다며? 엄마가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누나는 내 이름은 내가 정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이 돈으로 누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강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강호야. 응, 나 너 미워하려고 들어왔거든. 근데 지금은 같이 미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생각부터 나네. 강호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같이 미움받자고? 응. 내가 이 돈 받은 거 나도 오늘 알았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말을 시키려고 했는지도 이제 정확히 알았으니까. 그냥 숨기고 가기엔 너무 늦었어.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나가서 말하자. 어디 나가서? 사람들이 살인자라는 말 붙이는 그 자리. 거기서 누가 누구를 살인자로 만들려고 했는지 우리 입으로 말하자. 강호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누나, 그렇게 하는 거 진짜 힘들 거야. 알아. 그래도 내가 내 삶에서 내가 결정해도 될 문제는 이제 이거 하나 남은 것 같아서. 지은호는 가방과 녹음기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걸 어디로 들고 갈지, 누구에게 먼저 들려줄지 그건 내가 정할래. 며칠 후 도시는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가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짧은 음성 파일 하나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5억이에요. 수술 끝나는 날 5억 더 갈 거예요. 한마디만 해줘요. 간 이식이 사람 목숨 살리는 거라고. 한마디 해주는데 10억을 준다고요?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인터넷 기사 제목에는 간 이식 대가로 10억 제한, 재벌가와 병원, 무엇을 숨기나? 라는 문장이 붙었습니다. SNS는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혹시 그 오빠 가난주는 동생 사건이랑 연결된 거 아냐? 처음엔 동생만 욕했는데 지금 보니 완전 다른 그림인데. 간 이식 안 해준다고 욕하던 내가 바보였다. 여론의 바람은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강호와 지은호가 둘이서 같이 결정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쪽 사무실에는 하루 종일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언론에서 자꾸 입장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비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고성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딸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고 말한 지 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10억 제한 녹취가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게다가 그 녹취 안에는 고성희 이사장의 목소리도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요. 의료법, 개인정보, 이런 문제도 있다고. 재단에서 공식 입장 낼 수 없다고 정리해달라고 해요. 고성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지강호가 녹음했을까? 그날 공원에서 그럴 만한 시간과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지강호 저 아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애였나? 이렇게 빠르게 언론과 접촉해서 행동을 보이다니 그 정도의 경험은 아직인 듯한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성재가 움직인 거 아니야? 그게 더 정확한 추측일 것 같은데. 공원에서의 녹음이 그대로 언론까지 넘어가는 과정에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론사와 접촉 경험과 라인이 있고 회사 안에도 발을 들이고 있고 지은호 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박성재 말고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내 편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는 생각도 못했네.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장과의 대결 구도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과 아들 성재 사이에도 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AP 사무실도 조용할 리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언론에서 자꾸 연락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올라간 입장문이 이번 녹취랑 연계된 거냐고 묻습니다. 홍보팀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말해요. 우리는 특정 사건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칙을 말한 거라고. 하지만 어떤 장기 이식이든 경제적 보상, 여론 프레임이 얽힌 상태에서 진행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까지만. 이지혁은 단호했습니다. 이지혁 대표님, 그래도 제안이 들어온 곳이 어디인지는 다들 눈치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원칙 얘기만 하는 게 맞아요. 누가 어떤 병원인지, 어느 재단인지 이름 말하는 순간 우리도 같이 엮입니다. 그럼 대표님 개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이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간을 줄지 말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 두 번째, 그 결정 때문에 살인자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두 가지는 회사 대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홍보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이지혁은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는 여전히 오빠 간 안주는 이라는 말이 형태만 조금 바뀐 채 떠 있었고 그 아래로는 10억 제한 녹취, 재단과 병원 유착 의혹 같은 단어들이 새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이 판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건 아마 불가능하겠지. 그렇다고 해서 누가 너의 이름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게 둘 순 없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원 VIP 병실 복도 끝에는 기자들이 3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려고 온 건 아니었고 그저 분위기를 파악하고 기사 뒷배경을 만들려는 듯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병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섰습니다. 우진은 또 다른 검사를 받으러 내려간 상황이어서 병실 안에는 잠시 자기 혼자뿐이었습니다. 침대 위 이불은 사람이 누웠다가 금방 일어난 것처럼 어지럽게 구겨져 있었고 창밖에는 환자 보호자들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살인자. 그 단어가 다시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귀를 막고 도망쳤을 텐데 이제는 슬슬 익숙해지려 하는 자신을 보고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돼.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가 눌러야 할 번호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차철민.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씨, 지금 혹시 시간 조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요? 영상 하나 그리고 녹음 파일 몇 개를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혼자 감당하기엔 조금 큰 판이라서. 차철민은 AP 인수전에서 조용히 설계와 뒷정리를 도맡았던 사람. 이지혁이 믿는 몇 안 되는 동료였고 지은호가 봤을 때도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병원 근처 카페 있어요. 거기서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호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하자. 병원 근처 카페 구석자리. 창가에는 가림막처럼 관엽 식물들이 놓여 있었고 바깥에서는 기자들이 오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차철민은 먼저 와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고 지은호는 가방에서 USB 하나와 파일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게 그 USB인가요? 네. 한 번은 회장 집에서 한 번은 지강호한테서 나온 거예요. 같은 판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죠. 그들은 같이 화면을 봤습니다. 양평 별장 거실에서 이건 기회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병원 미팅에서 10억이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숫자죠? 라고 말하는 장면. 공원에서 한마디 해주는데 10억을 준다고요? 라는 대사가 오가는 화면과 소리.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렵네요.
먼저 입을 연 건 차철민이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들고 나가면 세상이 은호 씨 편이 돼줄 것 같죠?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네,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 편을 들기 전에 내가 지금 욕하던 사람이 바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계산하거든요. 이미 한번 은호 씨를 욕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로 무언가를 바꾸려면 누가 나쁜 사람인지보다 어떤 구조가 문제였는지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체면 덜 구기면서 판을 바꾸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구조요? 네. 재단, 병원 후원금, 이미지 메이킹 캠페인. 이게 다 한 줄로 이어져 있어서 간 이시기 감동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차철민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은호 씨 이름이 어떻게 쓰였는지, 값이 어떻게 매겨졌는지, 10억이라는 숫자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이었다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걸 당사자인 은호 씨 입으로 말할 준비가 돼 있어요? 지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저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살인자라고 욕먹었고 앞으로도 욕먹을 거면 적어도 누가 어떤 말로 나를 그 자리에 눌러 앉히려고 했는지는 내 입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런 방법은 하나예요. 차철민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공개석상. 재단이나 병원이 주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3자가 만드는 자리에서 당사자 발언으로 가야 합니다. 시민단체든 언론이든 의사단체든 어디와 손을 잡을지는 조금 더 생각해야겠지만요. 그럼 AP 이지혁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이지혁 대표가 은호 씨 옆자리에 서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회사 대표로서 AP 이름이 어떻게 쓰일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하니까요. 지은호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AP 옥상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 도시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지만 둘의 머릿속에는 병원 복도와 서재, 보육원 감나무 풍경만이 떠올랐습니다. 성재야, 응, 넌 엄마 편 들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지혁이 넌 누구 편 들고 있는 거야? AP 대표로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하냐? 나는 원칙 편 드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나도 그럴 거야. 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고발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 근데 지금 엄마가 짠판 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 가족이 올라가 있는 걸 보면 가만히 있는 것도 배신 같더라.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아빠한테 먼저 들려줬어. 아빠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못 들었는데 넌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있어. 이 말은 복도에서도 다 들리더라. 지혁아, 나 이번엔 아빠 편 설 거야.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만든 판을 엄마도 견딜 수 없게 되기 전에 누군가는 멈춰야 할 것 같아서. 이지혁은 한참 동안 성재 얼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지혁이 난 은호 편. 짧았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시청 앞 작은 강당에 특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장기 이식과 여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었나? 주체는 의료인 단체와 인권 단체의 연합이었고 패널 명단에는 생명윤리 전문가, 변호사, 의사 대표,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익명의 당사자 발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연필로 작게 남아 적힌 이름 하나. 지은노. 이름 옆에는 작게 괄호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본인 선택에 따라 발언 시 실명 공개 예정. 강당 뒤쪽에서 이 명단을 지켜보던 사람은 여럿이었습니다. TV 중계팀, 인터넷 언론, 그리고 회장 박진석, 재단 이사장 고성희, 그들의 딸 박영나, 아들 박성재, 그리고 AP 대표 이지혁까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그 이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자리는 누가 누구를 더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손쉽게 소비해온 감동 서사 뒤에 어떤 구조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함께 보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순서에는 당사자 발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면 실명으로, 원하지 않으면 익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전문가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장기 이식은 원래부터 권력과 돈이 끼어들기 쉬운 영역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봐온 눈물의 재회, 감동의 이식 스토리 중에는 사실 당사자에게는 지옥 같은 선택지가 강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재벌가, 재단, 병원,
언론이 한 줄로 이어졌을 때는 한 사람의 몸이 하나의 브랜드처럼 취급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말들이 공기를 가득 채운 뒤에야 마침내 사회자가 마지막 순서를 알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당사자 발언을 듣겠습니다. 실명 공개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소개합니다. 지은호 님입니다. 강당 안공기가 갑자기 가벼워졌다가 바로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지은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높아서 조금 내려달라고 부탁했고, 시선이 여러 군데에서 꽂히는 걸 느끼면서도 눈을 어디에 둘지 잠깐 잃었습니다. 그러다 맨 뒤쪽 문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눈이 갔습니다. 정순이 지강호, 엄마와 동생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살짝 떨어져 서 있는 두 남자도 보였습니다. 박성재, 이지혁. 지은호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V에서 오빠 간 안 주는 동생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지은호예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달 동안 댓글에서 저를 욕하는 사람들 많이 봤고, 저도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한 적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얘기하러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얘기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이크를 살짝 쥐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 이름은 달랐어요. 여기 감나무 보육원이라고 불리던 곳에서 살던 작은 아이였고, 그때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름 다 내려놓고 지은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부르고 싶은 이름이 이거 하나라서요. 강당 뒤쪽에서 정순이가 눈을 꾹 감았습니다. 최근에 제 생모라는 분을 만났고 그분은 언론에서 평생 딸을 찾던 엄마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골목에서 저를 놓쳤는지, 그 뒤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요. 지은호는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깝게 당겼습니다. 너 때문에 내 오빠가 죽으면 넌 살인자야. 이 말이요.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 말은 원래 누구에게 먼저 향해야 하는 말일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이 말은 저 하나한테만 붙은 이름이 됐어요. 그건 바로 살인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 말이 담긴 녹음을 언론에 보냈습니다. 그 녹음에는 10억이라는 숫자도 같이 담겨 있었어요. 수술 전에 5억, 수술 끝나면 5억 더. 그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이라고 불렸습니다. 저에게는 제 몸값이었고, 제 동생에게는 우리 가족의 방값이었습니다. 방 3개짜리 전세. 엄마 방 하나, 동생 방 하나, 제가 머물 수 있는 방 하나. 지강호가 자리에서 움찔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간 이식을 거절한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 오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빠가 저한테 넌 아니라라고 말해줬으니까요. 그 대신 10억을 들고 와서 한마디 해주면 된다고 말한 사람들. 그걸 기회라고 부르면서 재단과 병원이 같이 움직인 거죠. 그걸 알고도 눈 감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이 질문은 하고 싶습니다. 지은호는 강당 앞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정말로 저만 살인자인가요?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기자들도 전문가들도 방청객들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어디선가 박수가 한번 나왔습니다. 누구의 박수인지 알기에는 너무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지만 그게 신호가 되어 이곳저곳에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박수는 완전히 한 방향의 응원이라기보다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다는 당혹감 섞인 인정에 가까운 박수였습니다. 뒤쪽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고성이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옆에서 그 모습을 곁눈질로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희야, 이게 내가 설계한 판이 만든 마지막 장면이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판은 내가 짤 거야. 고성이는 대답 대신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패배도 반성도 아직 없었습니다. 대신 다음 수를 계산하는 사람 특유의 빠른 눈동자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 강당 뒤편 작은 복도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주쳤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끌어안은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다는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만든 것부터가 벌써 괜찮지 않은 거야. 우진은 휠체어에 앉은 채 지은호 앞으로 오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호야, 왜? 오늘 멋있었어. 이 와중에 그런 말을 해? 내가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보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싶다고 말한 게 더 세게 들리더라. 둘은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강호가 그 모습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성재와 이지혁이 서 있었고요. 강호야, 성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좀 힘든 선택 맡겨줘서. 덕분에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하는지 조금은 덜 헷갈리게 됐거든. 저도요. 형네 집안이랑 같은 싸움터에 서는 거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좀 덜 무서워요. 이지혁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이제 싸움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지강호가 물었습니다. 맞긴 맞는데요. 싸움이 시작됐다는 건 우리가 더 이상 남이 짜놓은 판 위에만 서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지혁은 그렇게 말하고 지은호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막 자기 이름을 자기 입으로 되찾은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판이 짜이기 시작할 거라는 걸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옆자리에 앉아 어디까지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요. 엄마, 결국 영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오늘 토론회 끝까지 보고 싶었어요? 끝까지 보긴 했잖아. 아니, 엄마는 어떤 기분이었냐고요? 고성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질문이 참 기분 나쁘게 정직하네. 엄마한테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럼 나도 정직하게 대답해 줄게. 오늘 기분 불편했어. 내가 짠판 위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날 비난하는 기분이었어. 엄마, 그 판 위에 올려놓은 게 딸이었잖아요. 영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오늘 엄마가 아니라 자기 편을 골랐죠. 고성이는 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얼굴을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빠 편 선 것도 알고 USB 같은 거 아빠한테 가져다 준 것도 알아. 그래도 내가 내 엄마라는 사실은 안 바뀐다. 엄마가 누구 엄마인지는 오늘 토론회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의 편은 나보다는 엄마 자신 편이더라. 영란은 그렇게 말하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는 조용해졌지만 사람들 머릿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엄마 마음 이해는 된다 고 말했고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10억은 선 넘었다 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동생 욕했던 내가 미안하다 고 글을 썼고 누군가는 그래도 오빠는 죽어가는데 라며 여전히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더 이상 이 사건을 오빠가 안 주는 사이코 동생이라는 한 줄로 설명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이 바뀌는 순간 고성이가 평생 쌓아 올린 이미지와 권력의 성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이 단순한 균열로 끝날지 아니면 집안 전체와 도시의 판을 한 번 더 뒤집는 붕괴로 이어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누군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고 누군가는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을 붙든 채 뒤늦게라도 판을 고치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성이는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요? 다음 회차가 기대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다음 예상 줄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